시사정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대선 후보 4명의 TV 첫 토론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께서 최근에 중국과 대만에 관여하지 말고 모두 CC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비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가질 수 있는 입장인데 이건 너무 친중국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시라고 생각되고요. 미국과 중국이 같은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 분명히 그 중국은 북한하고도 가깝지만은 특히 6.25 때 우리 적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뭐 아주 비슷하게 보고 중국도 중요하다, 러시아도 중요하다, 미국도 중요하다 이건 아니죠. 한미일 협력 체제, 안보 협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완전히 몰빵, 올인해서는 안 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우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너무 자꾸 극단화시키지 말라니까요. 뉴스를 가져가지고 네. 커피 한 잔의 원가가 120원이라고 발언하셔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시끄럽죠. 커피가 굉장히 돈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은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 말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원료값이 이 정도 드니까 가게를 바꿔서 지원해 줄 테니 새로 만들어서 닭죽을 파는 것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영업을 하도록 지원해 주겠다. 이 말을 한 건데 그 말을 떼내가지고 그렇게 왜곡하시면. 네, 첫 번째 TV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소장님. 네, 각자 뭐 전략을 좀 짜고 나왔을 텐데 네. 이재명 후보 전략은 어떤 거였을까요? 일단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집중 공격이 예상이 됐었던 토론회였겠죠. 네. 물론 이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일단은 본인 당에 있어서의 정강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의 중시, 노동 정책에 대한 강조 이런 부분들을 각 당의 후보들에게 강조하면서 민주노동당의 이런 정강 정책이 스며들어서 잘 실현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으로 저는 보였고 나머지 이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이 세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든 흔들어 볼까. 근데 저는 가장 조금 외롭게 보였던 게 김문수 후보예요. 왜요? 이준석 후보가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두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저는 좀 날석에 예. 비판을 하고 흔들면서 보수가 지금 현재 조금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표를 좀 가져오려고 하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흔들지 않았고 정확하게 저는 구분하자면 이재명 후보는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으면 나머지 후보 주자들은 당연히 이제 쫓아가는 입장에서는 네거티브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과거에 머물러서 뭐 6년 전에 얘기했던 그 원료값 120원을 끄집고 들어오고요. 예. CHF 발언을 그것도 몇 년 지난 얘기를 또 끄집고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어떤 중국에 대해 굴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쪽으로 좀 몰아가려는 그런 토론회여서 좀 생각보다는 공격 포인트들이 좀 재미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곤란하게 할 만한 어떤 뭐 다른 이준석 후보나 김문수 후보의 질문들이 날카롭지 않았기 때문에 한 방이 없었다. 한 방도 없었고요. 예. 그 아마 어제 전체적인 거를 다 보고 나서 많은 사람들과 좀 의견을 좀 나눴더니 예. 꼭 우리 당이 아니더라도 다른 언론사 기자들도 별로 재미가 없다. 밋밋했다. 토론회가 밋밋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재명을 잡아라. 이게 이제 주된 전략이었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렇게 네 분이나 나와서 네. 한 2시간 정도 하는 토론회라면 그렇게 뭐 크게 부각될 만한 것도 없고 또 실점할 만한 것도 없고 방식에 있어서 저는 좀 앞으로 좀 우리가 고려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식의 제약이 좀 있는 거군요. 예. 예. 사회자가 좀 개입도 하고 돌발 질문도 좀 하고 예. 끝까지 더 물어볼 수 있게 이게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 AI 100조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만 분류라도 좀 해달라 어디에 쓸지 그 대답도 못했어요. 그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도대체 당신은 뭘 연구한 거냐 여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 답이 나올 정도로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을 만한 딱 그런 질문이었는데 거기서 그냥 넘어가고 세 가지로 꼭 말을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시간 끌었잖아요. 예. 방금 전에 CC 발언이라든지 뭐 120원 이거 최근에 이재명 후보 본인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CC 괜찮다고 또 그랬잖아요.
120원 얘기도 본인이 끄집어낸 얘기, 6년 전 예. 얘기를 업데이트도 안 하고 그러니까 공격을 한 건데 토론 방식이 이러다 보니까 그냥 피상적으로 서로 말싸움하다 끝나는 것이고 결국 국민들이 알고 싶어 했던 경제 정책에 관련한 부분, 집권했을 때 어떤 경제 정책으로 이 가장 안 좋은 경제 사이클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겠다. 이것들이 후보들에게서 보여지지 않았고 지지율이 가장 높은 이재명 후보에게서는 더더욱 보이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1강 1중 1약 구도 속에 이준석 후보는 어떤 전략을 택할 것인가도 궁금했는데 앞서 얘기하신 네. 것처럼 김문수 흔들기는 별로 안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뭐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투샷으로 잡히는 게 본인한테는 득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겠죠. 이준석 후보는 가장 강자인 이재명 후보를 때려야만 예. 부각이 강한 사람을 때려야 본인도 1대1 구도로서 보수의 대안 세력은 김문수 후보가 아니라 이준석이다 라는 걸 나타내려는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준석 후보 열심히 노력을 하고 디테일을 살리려고 했는데 어제 이제 케인즈안에 대한 어떤 그런 승수 효과를 가지고 이재명 후보랑 이런 막 설전을 오가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걸 보면서 굳이 그냥 대학 동아리 경제사 동아리에서 논의할 만한 수준 케인즈 뭐 신고전학파 뭐 통화주의 이거는 그냥 동아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국가 지도자는 방향에 대한 설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과연 재정 지출에 대해서 승수 효과가 있든 없든 그런 것들은 검토를 하더라도 국가의 재정 지출이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재정 지출할 것이냐. 그러면 이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논박을 했다면 재미가 있을 건데 예. 승수 효과에 대해서 뭐 몇 분의 몇은 1을 넘어가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이거는 그냥 본인의 어떤 그 지식에 대한 그 뽐내기. 근데 국가 지도자로서는 별로 그런 태도로 저는 좀 평가를 받고 싶어서 좀 아쉬웠고 김문수 후보는 한 가지가 아쉬웠던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예. 너무 읽는 읽는. 예, 그 준비한 자료를 예. 성실하게 읽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한테 질문을 하면 어떤 던지고 상대가 질문에 대한 답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냥 쭉 읽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질문이십니까? 예. 이런 정도로 이렇게 반격을 당한 정도라서 그런 좀 토론 준비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냐라는 예. 생각도 들었어요. 한동훈 전 대표는 SNS에 토론평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네. 이재명이 되면 안 될 설득력 있는 이유는 수천 가지다. 어제 이재명 후보의 어쩔래? 이른바 So what? 토론을 보신 분들은 더 확신하셨을 것이다. 많은 상식적인 국민들이 이재명 되면 큰일 나지만 너희는 구제불능이니 표는 못 준다 한다. 시간이 없다. 쭈뼛거리지 말고 정면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어쩔래 토론. 이거 뭐 태도 지적하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태도도 태도인데 내용이 예. 없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100조 AI 관련한 얘기도 그냥 그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100조를 정말 하겠다는 건지 100조가 정말 예산을 동원해서 민간을 지원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민간에서 기금을 모아서 뭔가 활동하는 데 들어간 액수까지 포함한다는 건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다가 넘어가고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도 52시간제 이런 얘기 하니까 노동부 장관 때 3개월에서 6개월 유연근무 늘리지 않았냐. 그래서 어떡할 건데. 이렇게 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본인이 딱 어디 선까지만 얘기를 하고 직접적으로 본인이 좀 책임을 지고 해야 될 공약이 될 만한 얘기는 안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적어도 4년 이상 지금 대선을 준비한 사람인데 도대체 그동안 뭘 준비했냐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저런 분이 집권을 하면 되겠느냐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한 저희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저희가 먼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걸 또 한번 강조한 그런 오늘의 메시지였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근데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전 후보 입장에는 답답도 했을 거예요. 내가 저 김문수 후보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안 했을 텐데. 그러니까 어제 김문수 후보 자체가 막 이렇게 토론에 대해서 적극적인 득점을 올리지는 못했던 걸로 저는 보여요. 이게 내가 아마 저기 있다면 이런 그렇죠. 생각이 내가 있을까요? 저기 있었으면 이렇게 네. 했었을 텐데 조금 더 집요했을 텐데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토론의 평을 좀 비판적으로 올리긴 했으나 저는 말씀드리는 것은 AI 100조 원 투여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법에 있어서 52시간에 대한 고용 시간 부분들은 장기적인 방향은 동의를 하나 예. 구체적인 방법들은 안에서 심도 깊게 논의가 이미 되고 있어서 지금 어제 총량제가 6분 30초입니다. 6분 30초가 돼버리면 질문도 못하고 답변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제 조금 토론의 구조가 좀 이상했어요. 예. 그러니까 4명한테 6분 30초 주고 그 안에서 쓰고 나서 자기 말을 다 써버리면 숨도 못 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토론의 방식을 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좀 강론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빈약해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얘기가 뭐 나오다 말고 이러니까 뭐 깊이가 좀 떨어지는 거 네.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을 표한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각 당에서는 어제 토론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놨는지 그 내용도 함께 들어보시죠. 김문수 후보는 아까 국민의힘을 평가했던 것처럼 준비 안 된 급조된 졸속 후보이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 이렇게 지금 평가합니다. 또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자기 내용과 자기 주장은 없고 마치 대선 후보 토론회가 학예회나 장학 퀴즈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비교적 자기 소신을 좀 뚜렷하게 보여줬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개헌 공약을 내놨습니다. 4년 연임제, 국회 추천 총리제, 결선 투표제 도입이 핵심입니다. 표면적인 명분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권력을 나누겠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축을 다시 짜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한 것이 드러납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도 개헌을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대선 후보 토론회 직전에 발표했습니다. 매번 선거에 맞춰 던지는 정치적 카드처럼 보입니다. 개헌을 이야기할 때마다 맥락이 달라지니 그 진정성을 국민이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전 토론 보는 내내 권영세, 권성동 두 분이 옳았다, 쌍권이 옳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길을 쓰고라도 후보 교체했었어야 됐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님 죄송한데 황금기 때 김문수 후보는 대단하신 분이었겠지만 예. 제가 요즘 클린스만 같다라는 비유를 조금 드는데 이제는 조금 그 레벨에서 뛰실 수 있을 만한 준비는 안 돼 있으신 것 같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했던 게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열심히 공격하면 김문수 후보가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힐링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네, 서영주 소장님, 뭐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힐링을 주는 토론회였다 이렇게까지 이제 평가를 했는데 타격감이 좀 약했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아니 타격감보다는 예. 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은 보였어요. 쓰여진 대본을 열심히 읽기도 하시고, 근데 사실상 조금 그 당황해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고요. 좀 이런 말은 그렇지만 버벅대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질문을 하더라도 푹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럼 반도체법은 이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52시간에 대해서 그러면 왜 안 하면서 그 부분에 사과할 의향 없습니까? 이런 건 타격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 포인트를 못 찾고 들어온 느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천하람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이준석 후보 자체가 좀 어떻게 푹푹 뭐 친중몰이까지 뭐 이렇게 꼬투리 잡으면서 들어올 때 예. 그거를 김문수 후보가 받아서 같이 협공을 하면 본인도 빛나고 나름대로의 전체 토론의 분위기를 이끌 수 있는데 또 따로 놀다 보니까 아마 천하람 의원이 이게 마치 이재명 후보에게 숨쉴 공간을 주는 힐링 포인트가 되지 않았냐 그런 예. 지적을 받은 것 같아요. 예, 국민의힘 자체 평가는 어떻습니까? 또 토론회 일정이 앞으로도 남아 있는데 이런 점은 좀 보완해야 되고 이런 점은 잘한 것 같다. 뭐 이런 평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어제 김문수 후보가 그래도 무난하게 첫 토론을 마쳤다는 평이 당의 주된 이제 평가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이제 타격감이 없었다 하는 부분은 토론 방식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더 깊게 할 수 없는 시간상의 제약도 있었고 이 4명이 하는 바람에 예를 들어 권영국 후보는 아예 김문수 후보만 공격하려고 나온 그런 모습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분이 경제 관련 토론하는 데 있어서 김문수 후보에게 자꾸 뭐 사과하라, 뭐 내란 얘기 이렇게 하니까 오죽하면은 이준석 후보가 옆에서 이거 경제 토론 아닙니까라고 엄호를 해주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 때문에 경제 관련 토론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도대체 후보들이 집권을 하면 어떤 정책을 해서 나라를 경제적으로 어떻게
부강하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답을 못 얻은 토론이다. 토론 방식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숙고해서 사회적으로 합의를 꼭 이루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제 토론회가 지지율 등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토론회 즈음해서 이재명 후보가 개헌론을 띄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4년 연임을 띄운 거죠. 이게 어떤 방식인 거예요? 일단 뭐 4년 예. 중임 연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헷갈려 하시는데, 그러니까 4년 중임제는 연속해서 하지 않고도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고 쉬었다가 또 하고 하고. 쉬었다가 예. 또 하고 계속 연임은 못 해더라도 몇 번이고 할 수 있는 게 4년 중임제라면 4년 연임제는 연속으로 해야 됩니다. 연속으로 하지 못하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죠. 그렇군요. 근데 일단은 4년이라는 것들은 중간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공통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해하는 것들이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이 개헌론을 던진 것은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냐, 예. 아니면 선거용이냐, 말뿐이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이재명 후보가 개헌에 반대한다고 주장했을 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반대하는 게 아니다. 예. 시기만 볼 뿐이고 본인도 할 거다. 그리고 이거는 민주당뿐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여당도 그렇고 정치 전반에 있어서 개헌의 필요성은 아마 아주 성숙돼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던졌을 때는 실행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이 개헌의 이 당사자는 말하자면 4년 연임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또 뭐 장기 집권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거든요. 아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확하게 만에 하나 대통령 당선되면 예. 5년 하고 그 다음 이제 이 대선부터 4년 영임제냐 중임제냐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2030년 지방선거에 맞추자.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고 아마 좀 해당 사항이 있다면 이제 감사원의 국회 직속으로 하는 부분들, 예. 그다음에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아마 새로운 정부에서 가능한 상황이겠죠. 네. 예.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결국에는 본인이 장기 집권하려는 포석 아니냐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 이재명 후보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본인한테는 해당 없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해야 저희 쪽에서 얘기하는 하나의 그 의구심 같은 걸 털 수 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피력을 할 필요가 있고 예. 이재명 후보가 내건 이 개헌안의 이 내용을 보면 일견 뭐 좋아 보여요. 쭉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은 국회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집니다. 그리고 국회의 권한을 견제를 해야 하는데 예. 견제할 방법이 따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에게 예를 들어서 과거처럼 뭐 국회 해산권을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권한을 줄이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국회에서는 어떻게 권력을 자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느냐 그런 것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의 의석수 상황을 반영한 이재명 후보의 어떤 희망사항, 예.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향 이걸 담은 개헌안이라고 봐서 이대로 개헌되기는 대단히 어렵겠죠. 연임제냐 중임제냐는 큰 간극은 아니라고 보십니까?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중임제 하면은 미국처럼 트럼프처럼 한다는 예. 얘기인데 어쨌든 연임이든 중임이든 8년 하는 걸로 아마 합의를 할 거예요. 예. 그럼 거기에 안전장치를 걸 테니 지금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 4년 중임제 이것을 생각한다는 거라면 그것을 중간에 띄고 하는 것까지 되느냐 연임을 하느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네. 첫 TV 토론까지 마친 상황이고요. 대선 일자는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론의 추이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후보별 여론조사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후보 50.2,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35.6, 이준석 후보가 8.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뒤늦게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그 이후 김문수 후보 지지율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3자 대결로 볼 수가 있는 상황을 가정을 할 때 예. 예를 들어 윤 대통령 당선 때는 이재명 후보랑 아주 40% 후반대에서 굉장히 엎치락뒤치락하고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한 5% 정도, 뭐 7% 요 정도에서 비슷한 숫자인데 이준석 후보랑 예. 그런데 지금 두 명은
이재명, 김문수 두 분의 차이가 좀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2강이 아니라 1강 1중으로 지금 그런 말까지 나올 말까지 나오고 있죠. 정도로 예. 지금 저희 당이 그래도 원내 2당이고 여당을 직전까지 했었던 당의 후보인데 앞에 4자가 안 나온다. 이것은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이라고 봐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좀 획기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변했구나라는 정도의 뭔가를 내놓지 않으면 예. 이번 선거 결과가 대단히 어려울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좀 투표 동력도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어쨌든 예. 투표장에 나가서 찍어야 그게 득표가 되는 건데 보수 성향 지지자들이 뭔가 승리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뭐 투표장에 안 갈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유세 현장을 봐도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이질 않아요. 이제 이런 것도 그것을 반영한다고 봤을 때 남은 기간 동안 그렇게 또 짧지도 않습니다. 2주일 남아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뭔가 변화를 국민들께서 느끼실 수 있는 뭔가를 제시해야 할 그런 타이밍이 지금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분위기가 바뀔 요인이 뭐가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번 대선의 마지막 퍼즐로 이준석을 꼽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하느냐 마느냐가 변곡점, 네. 마지막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데 여론조사 결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김문수 후보랑 이준석 후보 합쳐도 지금 이재명 후보에 못 미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결과가 보수 빅텐트에는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저는 이제 보수 빅텐트는 지난 5월 10일 날 한덕수, 김문수 이 야심한 밤에 후보 교체했던 그 정당민주주의 파괴로 인해서 빅텐트는 사라졌다고 봅니다. 이준석 후보도요.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는 여건이 돼버렸다. 예. 그리고 이제 수치상으로도 보면 이준석 후보가 약진은 하고 있으나 본인이 국민의힘의 후보인 김문수 후보를 리드할 만큼 가져오지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가 폭락을 하고 이준석 후보가 급상승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내 위주로 이번 보수판을 리드할 수 있어. 그러면 단일화할 수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2주 안에?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일화는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상 이제 리얼미터 이 조사 자체는 보수층 결집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결국엔 리얼미터는 100% ARS 조사잖아요. ARS 조사는 표집 대상 자체가 적극적으로 이게 응답을 하게 되면 대부분 그런 좀 한쪽으로 쏠리는 하우스 이펙트 효과가 나오거든요. 예. 그 대신 그렇기 때문에 보수층의 결집은 맞는 것인데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것들은 이재명 후보가 상승세를 50 이상을 넘겼으나 그렇게 50 이상에서 지금 확장을 못하고 있거든요. 예. 이건 뭐냐면 두 개 다 걱정이에요. 국민의힘은 패배에 대한 미리 이번 게임 이길 수 있겠어? 라는 마음에서 투표장에 또 유세 현장에 나오지 않는 그런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뭐 이미 다 이긴 게임 아니야? 굳이 우리가 뭐 이렇게 해도 될 필요 없잖아. 이재명 후보만 있으면 우리가 이기지. 라는 또 측면에서의 또 여러 가지 그 투표나 현장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들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조기 대선 국면을 보면 투표율이 상당히 낮을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는 단일화 효과를 통한 그 이번 조기 대선의 붐업 그것도 없고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너무 승리에 일찍 도취해서 그런 붐업이 없다면 예. 저는 이게 이제 단일화 이런 전국보다는 민주당에게 더 큰 지금 숙제가 오고 있지 않나라는 수치로 저는 보입니다. 네, 이준석 후보와 오세훈 서시장이 주재하는 약자와의 동행 토론회가 오늘 오전에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다시 한번 좀 선을 그었더라고요. 뭐 가능성이 제로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봅니다. 이준석 후보가 출마한 이유를 생각하면 뭐 당선되기 위해서 나갔다고 말은 하지만 대선 후보로서의 정치적인 존재감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 훨씬 크고 예. 또 첫 출마 이제 막 피선거권 연령에 다다른 분이 의미 있는 뭐 두 자릿수 뭐 이런 득표를 하게 되면 앞으로 남은 정치 인생에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완주를 해야 그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설령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과 본인 지지율이 합쳐서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경우가 아니라면 예. 제가 볼 땐 단일화는 거의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안철수 의원이 뭐 어벤져스처럼 뭉쳐야 된다라면서 이준석 후보에게
함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준석 후보는 나로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네. 있는데 앞으로 여론조사 그 지지율 추이가 지금 14일 정도 남았는데 어떻습니까? 이준석 후보에게 좀 더 쏠릴까요? 아니면 김문수 후보 쪽으로 좀 더 쏠릴까요? 근데 지금 추이를 보면 예측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요. 구도상은 이준석 후보 쪽으로 보수층이 많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지금 답변 유보층이 한 2자릿수 정도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이 답변 유보층이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막판에 국민의힘에 기대하는 유보층도 있고 예. 민주당에 기대하는 유보층도 있다고 보는데 이도저도 아닐 때는 이준석 후보한테 갈 가능성이 높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로는 갈수록 뭐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보수의 대안으로서 민주당이 가지 못할 표가 이준석 후보한테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끝까지 이주를 완주한다면 2자릿수로 마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단일화에 본인이 뛰어들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네, 이번 대선의 관전 포인트가 이제 보수 진영 빅텐트였는데 그 빅텐트는 지금 민주당에 처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의원 그리고 조응천 전 의원 발언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이 땅에 민주주의를 이룩해낸 주역 세력입니다. 그리고 12월 3일 이후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정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민주주의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알고 지켜가는 참 민주의 보수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싶은 마음에 민주당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금 장 섰다고 해서 그렇게 확확 움직이시는 게 그게 과연 좋아 보이냐라는 거는 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김상욱 전 의원 같은 분은 민주주의와 질서, 원칙, 법치를 지키고 공정사회를 만드는데 가장 앞장서고 실천하신 분이 이재명이다. 법치만 얘기해 봅시다. 지금 사법부 겁박하는 거 나 태어나서 지금 저렇게 법원 지고 흔들고 겁박하는 사례를 본 적이 없고 자기한테 불리한 판결했다고 대법원장을 특검을 한다? 그거 자기 걸린 건 전부 다 면수하겠다? 이게 법치주의를 지키신 분입니까? 저는 사실 가장 두려운 게 그겁니다. 집행권까지 차지하게 되면 일단 입법되는 과정에서 법사위원장, 국회의장, 대통령까지 브레이크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사흘 만에, 나흘 만에 법이 국무회의로 가고 한 달 내에 법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고속도로가 열렸단 말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 하겠다는 법들 단순히 위협이 아닙니다. 네, 조응천 전 의원이 뭐 장 섰다고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뭐 민주당에 처지고 있는 이른바 빅텐트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조응천 의원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장 섰다고 그렇게 가볍게 움직이는 게 맞느냐. 그럼 그 이전에는 왜 그래 안 움직였느냐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도 물론 민주당이 뭐 갈 수는 있겠는데 발언이 말이에요. 제가 들어도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조응천 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재명의 민주당이 뭐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데 노력을 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법부 얘기만 해도 저희가 그걸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김상욱 의원은 사실 좀 전조가 있었어요. 제가 12월 14일로 작년 기억을 하는데 그때 1차 투표, 탄핵의 1차 투표가 투표 불성립돼서 아예 그냥 결과도 모르고 끝났지 않습니까? 그때 서울역에 가서 기차 타려고 하다 다시 와서 눈물을 훔치며 기표를 했고 그러면서 본회의장 안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뭐 포옹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잖아요. 민주당 의원들과 이전부터 감정적으로 많이 가까웠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까지는 좋은데 본인이 그래도 국민의 의원으로서 활동했을 당시의 발언과 지금 이 순간의 발언이 이재명 후보를 두고서 너무 상반되니까 그게 맞느냐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뭐 정치권에서는 이런 뭐 움직임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에서 뭐 철새의 계절이 왔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그럼 왜 전에 안 갔냐? 진정성이 있다면 그런 비판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정치인들이 어떤 자기의 거취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는 본인의 선택이잖아요. 그게 철새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가든 어쨌든 간에. 근데 그 개인에 대한 선택은 그냥 존중을 저는 늘 해줍니다.
민주당에 있다가 국민의힘으로 간 분들 예. 꽤 있죠. 그리고 한 서너 차례 왔다 갔다 한 분도 있죠. 그리고 그 정치적 부담은 본인이 지겠죠. 근데 저는 김상우 의원을 보면서 단순하게 이 김상우 의원의 어떤 민주당의 입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의 현 주소를 이 김상우 의원의 입당, 민주당 입당을 통해서 들여다볼 만한 어떤 성찰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지난 김상우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왕따를 당했다고 그렇게 표현도 됐고 평가도 받았고요. 누가 왕따시켰어요? 친윤그룹이었잖아요. 권선동 원내대표 뭐라 하겠습니까? 그룹 바에는 탈당하고 나가라. 나가라고 해서 나갔는데 또 나간 사람을 왜 저렇게 가냐고 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저는 지난 5월 10일이 자꾸 제가 거론하는 이유는 정당사에서 볼 수 없는 공당이 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어요. 그걸 주도했던 사람은 친윤주도부고 한 사람은 사퇴를 했으나 한 사람은 여전히 있다. 누가 보더라도 민주주의라는 게 꼭 민주당이 독점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이뤄나가는 건데 저는 5월 10일 날 민주주의가 완전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라졌다고 판단하는 의원들도 있을 거라고 보고 김상우 의원은 그런 마음이 12월 3일 날 있다가 5월 10일 날 확정이 돼서 예. 결국에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정당은 민주당이구나 라고 옮겨온 게 훨씬 더 합리적인 평가가 아닐까. 이게 물론 장이 서서 나도 좀 움직여봐야겠다는 마음이 없겠어요. 예. 있지만 더 큰 이유는 결국엔 국민의힘 안에서의 민주주의가 파괴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이 머문 곳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들어오는 것이죠. 허은하 전 대표도 가는 겁니까? 저도 아마 조짐이 있으면 예. 아니 땐 굴뚝에 연기는 나지 않겠죠. 예.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 예. 어쨌든 뭐 빅텐트 민주당에서 지금 넓어지고 있는 형국인데 어떤 분들이 저 빅텐트 안으로 더 가게 될지 이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당내 결집을 가속화하는 게 하나의 과제로 남아 있는데요. 홍준표 전 시장을 만나러 간 하와이 특사죠. 김대식 의원 하와이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얘기 좀 들어보시죠. 지금 그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입니다. 네. 예. 조금 전에 지금 도착을 했어요. 비관랜드로 이제 일단 넘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전화로 연결을 해야 되겠죠. 언론에 손편지라는 게 이게 나왔잖아요. 예. 이거를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런 형식적인 거는. 예. 그거를 김문수 후보님이 잘 아시더라고. 예. 그래서 저한테 따로 아주 깊은 메시지를 주셨다.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런 절절한 호소가 담겨 있다. 이 정도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홍 전 시장을 네. 어떻게 중용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없어요. 예.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예. 그거는 교만이죠. 국민들 예. 이 보기에. 평소 홍준표 전 시장과 친분이 있는 김대식 의원이 하와이로 날아갔습니다. 지금쯤 아마도 홍준표 전 시장이 있는 빅 아일랜드로 도착하지 않았을까 그런 시간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약속을 하고 간 줄 알았더니 무턱대고 갔더라고요. 주소도 모른다 그러던데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뭐 어떻게든 만나시긴 할 텐데 별 소용이 없을 겁니다. 거기까지 가신 홍준표 전 후보의 뜻은 국내하고 완전히 거리를 둔 상태에서 밖에서 뭔가 얘기하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누구의 접근도 허락치 않겠다는 뜻인데 물리적으로 누가 온다고 해서 그 뜻을 꺾을 만한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저희 당 입장에서야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죠. 예. 홍준표 전 시장이 아무리 경선에서 탈락했다고 해도 이재명 후보를 편드는 듯한 그런 얘기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한 명의 이탈이 아니라 몇 배의 그런 안 좋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김대식 의원, 유상범 의원 이분들이 가서 설득을 하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의 의도대로 또 김문수 후보의 의도대로 과연 효과를 발휘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김문수 후보의 절절한 호소가 담긴 손편지까지 있다. 뭐 김문수 후보의 절절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무슨 자리 주겠다 이건 아니라 그러거든요. 그럼 무슨 내용일까요? 줄 자리는 없죠. 예. 그런다 해서 본인 마음대로 김문수 후보가 지금 대선 후보라 해서 무슨 자리를 줄 겁니까? 당내 뭐 당대표를 본인이 스터가든지 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보수 내에서는 거물이긴 거물이구나.
이게 정치인이라는 게 있을 때는 별로 뭐 그렇게 중요성을 모르는데 떠났을 때 그 중요성이 나타나는데 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떠나니까 보수 진영에서 흔들리네? 그러면 고물인 거예요. 근데 방식 자체가 굉장히 저것도 좀 일방적이잖아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미 오지 말아라고 했는데 그것도 왜 3명이나 지금 갔나요? 2명 갔나요? 그게 진짜 오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진짜 오지 말라는 소리죠. 그럼 진심입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렇게 쫓아가서 뭐 체포조도 아니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잡아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여론용으로 그냥 쓰는 겁니다. 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확 떠나버리면 지금 대선 기간 2주 안에 그 표도 같이 떠날까봐 일단 본인들의 이 바구리 안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만나든 안 만나든 우리가 안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하와이 행위지 저는 저렇게까지 무슨 이 엄중한 시국에 중요한 배지 단 국회의원들이 3명이나 저기를 하와이를 갈 일인가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 보수 측에서는 거물이었다. 저는 그 생각에는 별로 그렇게 큰 변화는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이 정도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뭐 체포조라고까지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어쨌든 만나서 얘기하고 만약에 이제 대화가 잘 되면 같이 귀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까? 이미 홍준표 시장이 하신 말씀 중에 예. 내가 원래 정치 시작할 때 민주당에서 시작할 뻔했다. 꼬마 민주당이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관여했었던 그런 얘기부터 하셨어요. 그 이유는 아마도 민주당과 보조를 맞춤에 있어서의 어떤 결격 사유 같은 것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와서 다시 사실 다시 생각해 보니까 국민의힘이 더 낫겠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바꿀 만한 상황이 안 된다고 보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다고 저는 봐요. 예. 그리고 뭐 누가 찾아와서 설득한다고 해서 그 되느냐. 후보가 직접 찾아가도 아마 홍준표 전 후보의 성정상 입장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제가 하나 더 덧보태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국민의힘의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의 그 요청을 응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마음은 정했고요. 이미 그 선을 딱 껐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식도 뭐 원칙도 의리도 없는 집단이다. 안 간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정기 은퇴를 했다. 하지만 전체 정기 은퇴는 안 했다. 복귀 의사가 있어요. 예. 근데 민주당으로 올지 말지에 대해서는 퀘스천을 뒀잖아요. 노련합니다. 지금 이 선거 장이 섰죠. 여기 장이 섰을 때 본인이 들어오면 본인의 몸값이 떨어지죠. 이게 다 끝나고 나서 평가가 됐을 때 몸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 저는 그런 판단을 지금 충분히 하고 있을 거라고 봤을 때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이번 대선 기간에는 국민의힘에서 보기 힘들겠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후보가 만약 김대식 의원을 만나고 있다면 잠시 되면 SNS에 본인의 입장을 올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글을 올릴지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동훈 전 대표요. 이제 나도 힘을 보태겠다. 일정을 오늘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내일 내일부터 이제 하는 건가요? 부산에서 지원 유세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밖에서 국민들을 직접 만나서 당의 후보를 지원하는 그런 활동을 시작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도 본인이 입장을 계속 내면서 특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을 굉장히 세게 하면서 김문수 후보를 많이 도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선거가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래도 본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는 요청이 많았고 또 본인도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대구, 그다음에 청주, 원주 이렇게 이번 주에는 좀 지방을 돌면서 분위기를 좀 업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합니다. 예. 이제 보통은 근데 유세 지원한다 그러면 후보랑 좀 유세차도 같이 타고 포옹도 좀 하고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되잖아요.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나 홀로 유세를 한다 그래서 그건 또 무슨 의미인지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를 비롯한 김문수 캠프의 선대위 구성원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겠죠. 뭐 최근에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탈당을 했으나 그 윤보지로 모셨던 김계리 변호사는 또 입당을 했더라고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여전히 정확히는 입당 대기 중이라고. 입당 대기인데 뭐 그 내면은 거부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국민의힘에 한동훈 전 대표가 선거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은 알겠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으니까 한 가지 조건은 이제 성립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뺄 수도 없을 뿐더러 굳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서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영역을 죽일 필요는 없다라는 계산은 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김문수 후보와 아직은 그 캠프 내 사람들이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는 결합하기 힘들지만 국민의힘을 위해서는 뭔가 선거운동을 해야겠다는 측면에서 부산에 어떤 이제 첫 일정을 소화하는데요. 그래도 끝나기 전까지는 한두 번은 김문수 후보랑 만나서 손 한 번은 잡지 않을까. 예. 그러게는 보입니다. 한두 번은 합니까? 예, 그래도 뭐 김문수 예. 후보와 뭐 당연히 만나서 뭔가 같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일 기회가 분명히 저는 온다고 봅니다. 대선 예. 길어요, 생각보다. 예.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 요구해왔던 뭐 조건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뭐 3가지 조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충족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그 조건이라는 게 예. 본인이 선대위에 합류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저희 당 후보가 승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은 왜 나오느냐? 윤 대통령이 탈당을 했으니까 나오는 거냐? 그거는 뭐 공교로운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일단 김문수 후보가 승리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본인이라도 계속 설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민들을 설득을 해서 저희한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만은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고 예. 김문수 후보하고 왜 그런 같이 유세를 안 하느냐 뭐 이런 질문이 있는데 한동훈 후보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개헌과 탄핵에 대한 입장, 윤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어느 정도 세게 선명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같은 자리에서 김문수 후보와 그런 얘기를 하면 메시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따로 가더라도 뭐 마지막에는 예. 같이 손 잡는 모습 분명히 영상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선거 전 막바지에는 지금 뭐 하와이에 있는 홍준표 전 시장 포함해서 후보들이 다 함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